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인데요. 가을꽃이 만개한 도심 속 공원은 연일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온 우리 지역의 모습 담아왔습니다. 가을 하늘과 마주한 코스모스 군락. 하늘하늘 바람이 일렁이면 흐드러진 꽃물결도 함께 춤을 춥니다. 가을의 전령사인 국화는 오색빛깔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유명세를 얻은 핑크뮬리 주변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추억을 사진 속에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을꽃 여러 종류 봐서 되게 예쁜 것 같고 핑크뮬리 너무 예쁘게 잘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꽃도 예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도심 속 공원들은 계절을 바꿔 입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제격입니다. 수도권 내립제안에 위치한 이 공원은 거대한 야생화단지로 꾸며져 있어 나들이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쯤이면 다양한 가을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길 처음 왔거든요. 얘기만 듣다가 와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양쪽을 다 느끼는 아주 맛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조금씩 잊혀져가는 10월의 어느 하루. 가을은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애니메이션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죠. 제21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제 중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공식 영화제로 지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VR 부문이 새롭게 생겨 벌써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개막작은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의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입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대학생 히나코가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이사와 겪게 되는 판타지 러브 스토리입니다.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캐릭터,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38개국 166편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장편과 단편, 학생 부문 등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아티스트 감독으로 잘 알려진 이민규 감독을 비롯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윤가은, 장나리 감독 등이 심사위원을 맡습니다. 특히 올해는 VR 경쟁 부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예술 장르로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선정된 작품들과 아카데미의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 등 세계 최고의 VR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3대 국제영화제 수상작은 물론 그리고 또 올해 신작까지 해서 좀 더 풍성한 라인업인데 국제경쟁 부분의 수요에 따라서 VR 경쟁이 생겼고요. 그리고 VR 경쟁에도 화려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복사꽃 떡 만들기와 꽃반지 카페, 전시회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오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부천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주 전국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1년을 준비해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각오 남달랐는데요. 지금부터는 전국체전의 이모저모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김진재 기자입니다. 3-3-5 무리를 지어 달리는 선수들.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준비 운동이 한창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체조랑 스트레칭이랑 그냥 기본 보강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 전에 먼저 풀고 들어가요. 몸을 많이 풀면 이제 시합할 때 좀 가볍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유연성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순간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긴장을 풀어보려 몸을 움직이는 선수들. 이내 출발 신호가 울리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지만 응원 나온 관중들은 우산을 쓰고서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까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경기장을 바라보는 선수의 가족과 친구들.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걱정과 함께 메달에 대한 기대도 걸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경기하러 보러 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미끄럽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가슴 졸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국체전.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펜싱엔 박상영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르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희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이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재 기자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포에 남아있는 돼지를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김포에 남은 돼지는 모두 18,000여 마리로 이 가운데 수매 대상은 7,200마리입니다. 농식품부와 김포시는 수매 신청을 받아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 없는 돼지는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수매하지 않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돼지 살처분 이후에도 방역 초소 24곳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철책을 넘어오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 사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DMZ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사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방역 사각지대인 무허가 축사를 전수조사합니다. 지난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관 2단위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그 농가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혹시 우리의 방역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주 극소규모의 돼지 농가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00두 미만 농가 매입을 검토하라며 지시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자는 겁니다. 또 이 지사는 양주시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담당자를 격려하고 빈틈없는 차단 방역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 활동사항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선거구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염종현 대표님, 또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부천의 9분 도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영화 컨텐츠 또는 음악 컨텐츠 쪽에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경기 뮤직 플랫폼을 유치를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육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공간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 타워, 상동에 이제 주차 타워를 개조해서 체육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DMZ 다큐 영화제가 있고 또 이제 컨텐츠 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컨텐츠 지원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폭적으로 좀 향상이 예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5억 정도. 그래서 전국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우리 경기도 공모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조금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 쪽을 조금 발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음악 쪽 분야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나 그 장기 계획이 있는데 반해서 영화 콘텐츠 쪽은 조금 투자가 덜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그리고 우리 김달수 위원장님께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영화 산업의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네, 우리 경기도의회에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도민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저희 142명 경기도 의원들 당을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18년간 방치돼 왔던 부천 상동 길병원 부지가 최근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주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매각 대금이 4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길병원이 막대한 시세 차익만 남기고 소위 말해서 먹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왔던 병원 건립마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부천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소문난 상동 부지, 과연 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또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해봅니다. 자, 그동안 18년간 안 팔렸습니다. 지역이 아주 그냥 현안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팔렸다고요? 예, 팔렸습니다. 길병원은 지난 2001년 이제 상동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이제 토지공사로부터 이제 병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이제 부지를 60여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는 이제 상동 588-4번지 1원인데 23,000 제곱미터 약 이제 7,000평 부지입니다. 이제 최근 지난 7월에 이제 매각된 걸로 알려졌고 8월달에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수업체가 이제 신설 건설 관련 이제 법인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뭐 매각 대금은 이제 400여억 원인데. 그 매각업체의 어떤 그 소유권 이전한 업체의 어떤 그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주택 개발 시행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용도인 어떤 병원보다는 공동주택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땅을 이제 매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지으려면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돼야 되는 거고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물론 병원 측도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뭐 막대한 투자금을 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진짜 병원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시기별로 수익성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이 분양받았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수익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상동 택지 개발이 17,000세대였었고 인근 북의 택지 개발 지역이라든가 계산, 삼산 택지 개발까지 합치면 1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으로서 충분한 수익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2006년도에 부천시 의회에서 의료기관 이용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순천향병원의 외래 환자가 상당히 2, 3개월 정도 진료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기하는 상황이었었고 부천이 3차 의료기관이 그때 의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중증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로 이렇게 진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었다. 단지 병상수 더 많은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길병원이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언급이 됐지만
순천향병원이라든가 카톨릭 성모병원이라든가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중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상수라든가 이런 의료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길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의료 환경에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1000병상 이상 또 이렇게 베드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지 않았냐. 결과론적으로 길병원이 60억에 매입을 해서 400억에 팔았어요. 7배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먹튀 아니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초에 택지개발 분양할 때 이거 종합병원 의료시설 용지로 분양이 됐거든요. 그럼 특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때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 분양에 많은 분들이 이쪽 상동 택지지구에 분양을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종합병원 부지가 토공에서 분양을 할 때 우리 시민들 부천시 입장에서도 대환영을 했던 이유가 일단 진로 선택권이 시민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질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학병원들, 3차 기관들이 경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직을 필요로 해서 많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발전도 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했는데 병원이 건립이 되지 않고 1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왔어요. 그 과정 속에 단계에서 길병원이 액션을 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착공 신고, 설계 변경, 또 양방 한방 병상 조정, 그리고 나중에는 또 뉴스테이, 시가화 용지로 좀 변경해달라. 그리고 그것도 또 협상, 사전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업 부분 협상이 또 이루어지고 그 단계까지 전부 다 부천시는 또 응해줬어요. 응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화된 이 지역 또 여기에 어린이병원까지라도 감수를 하면서 뉴스테이 사업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길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업적으로 그 사업 영업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비밀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로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자기들이 팔려고 그런 단계도 다 밟아가면서 팔려고 한 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병원 걸리면 물 건너간 게 물 아니냐. 갔다고 봐야죠. 사실 이제 사실 종합병원을 짓는다는 전제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 그 시가 용지로 이제 반영된 것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토지를 개발할 시 이제 시장 권한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토지 개발 용도시에 이제 맞는 어떤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병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다 그쪽에 주변에 땅들을 사고 이제 거기에 입주하게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제 전제돼야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매각 업체가 이 땅을 매수한 업체가 공동주택 개발 관련 시행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밖에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밖에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도 변경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건설사가 매입을 했거든요. 건설사도 사실은 뭐 자기네도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을 텐데 자, 수익성이 없는 이 땅을 왜 매입했을까요, 이 건설사가? 저는 일단 길병원이 수익성 없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한 것이 의심스럽죠. 건설사가. 일단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노른자의 땅이니까 좋고 또 이거 협상만 잘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면 저는 매수자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길병원이 그 매수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종합병원을 정말로 수익성이 없어서 18년 동안 방치를 한 건지 또 시가화 예정 용지로 또 변경을 하면서까지 뉴스테이와 어린이병원 부분까지 언급되면서 그 사업까지 실천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수익성이 없었는지. 세 번째는 이 매수자가 지금 시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SPC를 이렇게 꾸려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 길병원이 이 시행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는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어도 그렇게 해야 양심적으로 길병원이 그동안에 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의료복지 공급기관으로서의 네. 도덕성의 명예를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친환경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뒤에 농약을 사용한 혐의로 김포의 농민 2명이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 영농조합 법인이 재배한 쌀이 김포와 부천 등 30여 곳의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환경쌀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자, 우리 정유립 기자님 직접 취재를 했죠. 네, 친환경쌀 알고 보니 농약을 친 아주 농약 덩어리의 쌀이었습니다. 자, 농민 2명이 구속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김포 금쌀 유명하죠. 네네. 이런 쪽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검찰에 따르면 9월 25일 날 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민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명은 50대고요, 한 명은 40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농약 사용 일지 누락으로 친환경 인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 하면 뭐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그렇죠. 네네. 좀 범위가 어떤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친환경 농산물을 말할 때 먼저 친환경 농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료와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보존과 농식품의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로 인정됩니다.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 농산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합성 농약, 화학합성 비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합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화학 비료는 우리가 작물별로 권장하고 있는 사용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3분의 1만 제한적 허용을 주는, 그래서 이제 무농약 농산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기 농산물이 있는데 이거는 화학합성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재배하여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구속됐을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나요? 어떻습니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은 뿌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쌀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원에서는 어떤 토양에서 검출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농약을 친 부분에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농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모 영농조합법인 소속이세요. 포함된 그 조합법인 조합원들이세요.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농약은 자기네들 농민들 그들한테 준 게 아니라 법인에서 쓰기 위해서 농약을 구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2명의 농민은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쨌든 그래서 농가원에서는 해당 조합법인은 또 이렇게 연초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이 기소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기소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좀 드러났다는 좀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덜미가 잡힌 농민들 영농조합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지금 농약을 쳤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적발이 안 된 이번에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농산물 생산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쌀이나 보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다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요.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농민들이 쓰는 그러니까 기록 재배 일지나 논밭을 방문해서 뭐 사용 남은 그 아까 그런 그 유기농에서 쓰는 자재 원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에 있는 원료를 썼는지만 확인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에서 농약이나 병원성 미생물 이런 유해 성분에 관한 성적서를 우시하다 보니까 허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수확한 농산물 또 아니면 중간에 생산 과정에서 불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안 맞으면 당연히 그 썼다 안 썼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적발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민간 인증기관도 생산 과정에서 농약 등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잔류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재배 중인 농산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검사를 계속 했을 때 검사 비용을 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한테 달라고 하면 농민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주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 기준이 아마 정기적으로 몇 번씩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요때쯤 들어오겠다. 그럼 난 요때까지 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허점에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 아까 김포시의 김포금쌀에 대한 어떤 상품 가치 하락 좀 얘기를 했는데 정하영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제 그 친환경쌀 직접 직불 제도를 도입해서 면적을 넓혔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관리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하영 시장이 또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포시랑 이제 민선 7기 1년 성과로 친환경쌀 직불금제도 도입해서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60헥타르를 또 신규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또 친환경쌀 직불금을 12% 해서 재배 농가에 직접 헥타르당 150에서 20만 원 지급했다는 방식으로 농가가 능동적으로 재배 면적을 점차 이제 늘릴 예정이 있었거든요. 이번 일이 터지면서 어쨌든 그 수급에 810톤이라는 게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입장인 거고요. 원래는 지금 현재 김포시의 관내 초등학교에만 친환경 급식쌀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초등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김포시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만큼 앞으로는 이제 농민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 좀 줄이겠다, 하지 않도록 하겠다, 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게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30초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 하다 보니까 이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재배 과정이나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 효과, 방법 등 이런 쪽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면은 농업이나 애로사항을 좀 쉽게 인증기관이 직접 풀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사후관리 부분인데 이게 서로 미뤄요.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은 민간인증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쪽 밀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좀 확대돼서 사후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 해준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11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하위권 파이널 라운드가 남아 있는데요. 인천이 과연 올해도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규리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 물론 인천은 이제 하위 스플릿에 남게 됐는데, 자, 먼저 가장 인상적인 팀을 좀 고른다면 어떤 팀을 고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가장 인상적이고 다른 팀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파이널 B를 보면 수원은 잊지 않아야 될 팀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원의 의외성도 좀 눈여겨지고 또 그런 수원하고 만나는 인천이에요. 인천은 또 역대전적으로도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전 수원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김 기자님은 이제 상위 스플릿 팀과 하위 스플릿 뭐 대충 머릿속에 그렸을 텐데 비슷하게 어떻게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게는 남았는데 저도 약간 의외인 부분 역시 수원이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다는 점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경기력은 좋았지만 이제 대구가 안정적으로 상위 스플릿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만한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K리그의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대구가 잘 해주긴 했지만 과거에 뭐 K리그 2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시절도 있고 한데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팀이 많이 성장을 했냐 이런 느낌을 확 받는 그런 이번 시즌이었어요. 인천이 9월에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보니까 1승 3무 1패 서울하고만 지고 승점을 뭐 6점이나 쓸어 담았는데 경기력 어떻게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고 보나요? 어떻습니까? 확실한 상승세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상철 감독이 이제는 베스트 11을 대충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케인대 선수를 후반전에 기용하고 전반전에는 지원학과 무고사 선수를 투톱으로 기용하고
그 밑에는 이제 뭐 마하지 선수, 그다음에 뭐 장윤호 선수라던가 뭐 김도혁, 이우혁 이런 선수들 기용하고 이제 측면에는 뭐 김호남 선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김진야 선수를 또 이제 올려서 많이 좀 플레이를 시키거든요. 그런 이제 안정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유상철 감독이 올해 주의봉을 잡고 나서 뭐 성적이 안 좋을 때 지금 잡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강등은 없다 약속을 했어요. 뭐 근데 그건 유상철 감독의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그때 지난해도 좀 강등 위기였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늘 안 좋았는데 역대 가장 안 좋은 지금 성적이거든요. 특히 감독 교체라는 두 번의 그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또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은 본인 스스로 좀 부여잡고 싶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잡는 그런 게 강등은 없다라는 멘트일 것 같고 그 약속을 팬들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이제는 유상철 감독이 플랜 A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에 맞춰서 그 플랜 B를 가동하는 유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강등은 없다. 그 멘트에 좀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이 지금 뭐 9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력이 좀 살아 있긴 한데 실점도 많거든요. 제가 좀 봤더니 9월에만 12골 정도를 넣고 11골을 또 잃었어요. 네. 그러면 공격이 잘했는지 수비가 잘했는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그래도 좀 무고사 선수가 버텨주고 있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 많이 좀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특히나 이 파이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점을 덜하는 것보다는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승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0대0 경기는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남이 인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경남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히 수비 쪽의 무게감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으로 좀 더 많은 경기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인천이 올 시즌 아쉬운 부분은 홈에서 3월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 찬바람이 불고 나서 다시 이제 여름이 갔다가 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겨울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는 거는 정말 곱씹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상철 감독 만났을 때 잔디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팀이 우리 홈에 와서는 경기를 잘 못한다. 잔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축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인천한테까지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안방에서 전혀 승리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동장이 상태가 안 좋으면 홈 경기는 아무래도 홈팀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홈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애 기자도 얘기했지만 인천은 꼭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일을 낼 것 같은 왜 이맘때만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선수 유출이 많다 보니까 이 발을 맞추는 건 솔직히 뭐 몇 년 안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발이 맞기 시작한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 리그가 끝나고 정규 리그는 끝났는데 이제 발이 맞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다르게 보면 그럼 다른 팀들은 발이 더 잘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악순환의 연속. 이 선수 유출 문제. 그렇다고 또 내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공격 자원은 이제 케인대 선수거든요. 케인대 선수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버티는 거 참 잘해요. 스트라이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버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슈팅도 좋아야 되고 뭐 헤딩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케인대 슈팅을 이제 월미도 대폭발 슛이라고 지금 또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그만큼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케인대가 넣었다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선수는 안 넣고 뭐 했습니까? 저는 케인대가 예쁜 게 그날 전북전에 교체로 들어왔을 때 전북의 뒷심이 발휘될 타임이었어요. 전북이 몰아붙이는데 케인대가 버티면서 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케인대 슛도 케인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비수 2명을 등지고 본인이 볼을 따고 키핑을 2-3번 한 다음에 정동현에게 내주고 다시 본인이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물론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유상철 감독이 분명히 케인대에게 박수를 좀 더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이 넘어지셨는데 케인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유상철 감독이 좀 이렇게 등도 좀 토닥여주고 무고사 선수와 좀 얘기 좀 해서 원포인트 레슨 받으면 케인대 터집니다. 케인대가 버텨주기 때문에 또 인천도 살아나는 거고요. 저 케인대를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우리 유상철 감독이 큰절하다시피 쓰러지셨는데 케인대 선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도? 제가 네. 이거 경기 끝나고 저희 네. 이제 회사 기자가 케인대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요 인터뷰 때문에 팬들이 더 좀 많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게 축구다. 그거를 본인의 이야기를 약간 제3자 무슨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화가 났는데 네. 사실은 이 케인대 선수나 이쪽 사람들의 그런 좀 문화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낙천적인가 보죠. 네, 본인도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뭐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라고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하위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경기 방식이나 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5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경남 원정입니다. 네. 아마 거기서 뭐 생존의 그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이 치르는 경기가 5경기 중에 홈 경기가 2경기인데 2경기 모두 이 생존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팀들이에요. 예, 상주전, 그다음에 수원전이 이제 홈에서 열립니다. 이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분명히 이 상대 팀들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정 경기가 지금 3경기 남아 있거든요. 뭐 요 경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 경남 원정까지 가서 이 생존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부터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인천 팬들의 기대 속에서 선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덕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서울 지하철과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환승이 되는 김포 도시철도 서울 방향의 종점역이기도 하죠.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김포로 돌아가고 계세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3개역인데 3개의 열차가 지금 나란히 계속 일양 열차로 이 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았던 탓에 배차 간격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짧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얼마나 붐비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지금 아래 퇴근길이라서 사람들 진짜 많이 있는데 와, 이거 다 탈 수 있는 건가? 일단 빨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파도처럼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따닥따닥 다 붙어있거든요. 지금 퇴근길에 훨씬 더 붐비는 모습입니다. 발을 잘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김포공항역에서 못 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역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급곡선 구간이 많아서 흔들림이 많다, 차량 떨림이 원래는 지금 원인이잖아요. 서울 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큰 떨림까지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용양역에서 장기 도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볐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석에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 그리고 캐리어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모이면 장애인분들은 탑승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 대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일량이라서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차에
마지막 종점역이 구례역인데 구례역까지가 이제 종점이라서 저희가 구례역에서 내렸는데요. 사실 김포공항역에서 구례역까지 오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좀 붐볐던 거는 있었는데 오는 동안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김포도시철도 출근길, 퇴근길까지 제가 한번 다 타봤는데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김포도시철도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지금